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9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낮에 비가 많이 왔죠? 근데 내일은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는 이제 장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장마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몸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역전세 그 대책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도 좀 나갔는데 오늘 그것도 다루고 시작에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연체율 얘기, 또 새마을금고가 또 컸었잖아요.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새마을금고 얘기 이어서 기업 연체율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7월 26일 날 회의를 하는데요. 그게 제가 볼 때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 전국 아파트 50개 단지에 이제 분양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분양가를 조정할 때 주위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제 분양 그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 좀 띄워놓고 이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원래 6월, 5월에 할 것들이 많았는데 안 하고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7월달 분양성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워낙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기사도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같이 체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전국의 밀어내기 분양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또 기존 주택의 매매 물량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겹쳐지니까 게다가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 또 9월 달에 자영업자 여러 가지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시장의 상승에는 저는 6월, 7월이 피크일 것 같아요. 조금 저는 4, 5월로 봤었는데 힘이 좀 강하네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 좀 전망을 약간 틀린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저번 주에 그 그림 보여드렸죠. 한 9개월 정도 가더라.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좀 시장이 완전히 변할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 리스크가 터지면 7월, 8월에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상, 환율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00원에서 내려가지 못해요. 내려갔다가 뭐 바로 또 1,280원, 90원 갔다가 바로 1,315원, 20원 갔다가 또 1,300원 초반.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상태가 좋아지는 게 좀 별로 없고, 물론 뉴스에 보도에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입이 줄어서, 더 많이 줄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일단 보시면 그림에서 7월 4일 날 오피니언 뉴스에서 저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좀 체크해 봤더니 79개 저축은행이 모두 그러니까 적자 전환한 거예요. 9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좀 상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2020년 1분기 4,561억, 작년이죠. 순이익이었는데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환경도 요새 뭐 몇 개 저축은행들이 뭐 철수한 데도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장사 있잖아요. 이 한국은행에서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6월 14일 날 사실 발표했는데 아무도 이걸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 이건 추정치입니다. 올해 지금 이 작년 말이에요. 17.5%. 상장사의 한계 기업,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이자를 못 내는, 그러니까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기업이 지금 18%까지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만. 그럼 상장사가 아닌 회사들은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보도자료에 또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새마을금고 이거 터진 것들과 연관성이 하여간 안 좋은 것들은 서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행 보고서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신용 레버리지인데, 이 가계 신용 명목 GDP가 부채가 줄고 있어요. 가계들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더 늘면 늘지 안 늘겠어요? 그런데 부채가 더 늘어요. 이건 뭐냐면 대출로 막아서 가는 거죠. 업체가 좀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꼭지가 보시면 금융취약성 지수가 고개를 다시 쳐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 결국 문제가 하나 정리가 될 것 같고, 다행히 진짜 정부가 잘하면 이렇게 갈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계 기업이 35%, 이거는 이제 한은 보고서에서 정리된 건데, 아까 그 상장사만 20% 가까이 됐잖아요. 준비기업이. 여기는 보시면 이 전체 기업을 다 조사한 겁니다. 보도자료 보시면.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했더니 35.1%가 한계 기업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지급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자 부상 배율이 좀 떨어지고, 부채는 올라가고, 빚으로 지금 버티는 기업들이 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잖아요.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미국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중국 자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역전세 부분 이제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저번에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설명을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 선의 임대인이라는 표현 썼고, 원용 장관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 안 된다, DSR 푸는 거 안 된다, 갭 투자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조금 할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뭐 이렇게 갭 투자가 승리자라는 신호를 절대 줘서 안 되는 수준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DTI 60% 됐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 보세요. 자, 보시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이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전세가 한 7억 정도, 뭐 8억짜리도 있었죠.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15억이 됐어요. 15억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또다시 한번 따라갔잖아요. 전세 대출 막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11억까지 갔다고 가정을 했어요. 15억에 11억이면 한 8일은 58, 40, 80%가 안 돼요. 한 70 몇 프로니까 11억도 갔다고 보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올라갔는데, 이제 요즘 이제 다시 전세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하락기예요. 전세 가격이 7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매매 가격도 다시 10억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물론 전부 이런 데는 아닌데,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전세보증금 4억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11억이니까. 7억으로 놀려면, 시대가 7억이니까. 나간다 그러니까 11억 분이. 그럼 4억을 반환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인 4억을 대출받아서 충당을 해서 내보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7억짜리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4억을 대출로 충당하면 이 대출이 이제 선순위 채권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등기부에. 등기부에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 그럼 7억 시세가 7억인데 7억으로 온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7억이면 4억이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덧세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선순위 대출 4억하고 7억을 더하면 11억인 거예요. 근데 주택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10억이라 그랬습니다. 10억. 그러면 이것도 역전세가 또 터지잖아요. 보증금을 만약에 주인이 대출받은 걸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 또다시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물론 이거 보증보험을 들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억지로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웃기잖아요. 시세보다 더 되는 것도. 이것도 공정과 상식이 좀 어긋나고 이런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주택대출 이자가 연체가 발생하면 경매가 될 경우에 보증금이 손실이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까지 보증 쓴다는 것도 이게 안 맞고, 진짜 이거는 갭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요. 도와줘도 이자를 못 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산재합니다, 아직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손실이 되니까 당연히 최소화하려고 6억이나 6억 밑으로 계약하자 그러겠죠. 그래야 6억이라도 대출하고 합치면 10억이 되잖아요. 집값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렇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올렸던 전세 보증금을 들고 계신 좋은 임대인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려고. 근데 안 그런 뭐 약간 갭투기 투기꾼들도 안 그러거든요. 일단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1억을 추가로 대출해야 돼요. 그렇죠? 1억이 비니까. 그럼 5억 5천이면 5천을 물려야 되고 5억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DTI 60%를 초과한다.
이름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채 금리 높은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 전세 가격의 비율이 주택 가격의 75에서 80% 이런 지역들은 요번에 전세 대책이 될 수가 없구나. 결국 팔아서 정리해야 되는구나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보증금이 자꾸 50%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걸 내줄 돈이 없다. 근데 50%인데 40%로 내려갔다. 그럼 10%가 비니까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부담하고. 그러니까 좀 중저가 주택에 보증금 비율이 작은 지역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저가래도 만약에 7억, 8억, 뭐 5억인데 4억 5천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100% 해결은 안 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공정화 상식을 나름 애를 쓰려고 한 흔적은 남아요. 뭐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세가격, 주택가격이 비율이 높으면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또 임대인이 이자를 못 낼 경우에는 또 문제가 또 더 커지겠죠. 임대인한테 리스크가 이전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자도 1.2에서 1.5배인데 이걸 1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 수익이 이자를 내고 하는 비율이에요.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많아야, 그렇죠? 많아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 비용 딱 그러면 1이면 이자 비용만큼 소득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분들은 임대소득으로 살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또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또 문제들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역전세는 그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조정돼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새마을금 고부터 문제들이 터지는데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카드사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세계 최초 카드가 다이너스인데요. 뭐 외람된 얘기로 제가 젊을 때 뭐 사업을 하다 좀 많이 썼어요. 막 이렇게 좀 안 좋아졌는데 그때 잠시 쉬다가 그때 이제 다이너스 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였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2030세대는 모르시겠지만 50, 60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계로 밀었죠. 이렇게 카드 기계 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쭉 밀어서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 막 이렇게 긁었잖아요. 보도. 그 시절에 이제 제가 가맹점 연결하는 거를 하면은 가맹점 하나 하면 그 당시 돈으로 제가 알기로 5천 원인가 줬고요. 요식업은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면 하루에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한 6, 70에서 100 사이인데 진짜 하루에 50만 원도 벌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또 했는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외람된 얘기 했는데 그 다이너스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다이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멤버스라고. 다이너와 멤버스의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뉴욕에서 1900 몇 년도더라. 1949년인가 50년도에 이 사람이 있어요. 뉴욕 식당에서 프랭크 맥나마라고 랄프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다이너스 세웠는데 이 식당에서 먹다가 지갑을 다 안 갖고 온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때 이 맥나마라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돈을 갖다 주는 형태라고 중간에 다 같이 주는 형태? 이런 걸 생각하더니 이걸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죠. 하자마자 뭐 1년 만에 4만 명인가 회원이 모였대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죠. 세계에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멕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969년에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신세계백화점이 처음 들어오고 이어서 이제 뭐 시티, 뭐 다이너스 쭉쭉쭉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멕스 물에서.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자카드라고. 이 해자카드가 뭐냐면 김혜자 영화 배우님 있잖아요. 그분 이름을 따서 한 건데 이게 왜 해자카드가 됐냐? 이분이 이제 결식아동이나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 도시락을 GS25랑 할 때 도시락을 4,200원인가 500원이었는데 3,900원을 좀 해달라. 우리 결식아동 좀 듣고 좀 싸게 좀 하자 이래가지고 또 GS가 버는 수익의 일부를 또 도와주는 형태 이래가지고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고 국민들이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GS 도시락이 지금은 여러 가지 경쟁 업체였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죠. 엄청나게. 그래서 김민자 선생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 카드가 이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이제 해자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요. 올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드사들이 1조 손실 났다고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조가 손실이 나니까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연체율은 또 증가한다는 기사 보셨죠?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무슨 뭐 좋은 카드인데 왜 중단할까요? 그러면서 혜자 카드라는 그 혜자 카드에 혜택이 많은 카드들이죠. 줄줄이 올해 다 스톱을 시킵니다. 이 카드사 연체율을 급증하고 카드 발급 중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한, KB, 삼성, 현대 뭐 8개 카드사가 제일 큰데요. 210개의 카드가 단종이 됩니다. 신규 가입을 안 받아요. 기존의 고객들은 챙기는데 신한카드가 기존 카드를 없애다가 그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엄청 받아가지고 신규 가입만 중단한 형태로 카드를 이제 단종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 있고 학생 있는 분들은 참 안 좋으실 텐데 학원에 그 실적이 30만 원이면 학원비 100만 원당에 5% 캐시백을 줬어요. 좀 크죠, 사실. 5%면. 이 카드도 없어지고 좋은 카드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름값 유지. 그러니까 물가 올랐는데 이런 것까지 혜택까지 없어지면 조금 더 삶이 좀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드도 유명한 게 카드의 정수라는 카드인데 이것도 이제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뭔가 좀 긴축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좀 체크하고 7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FOMC 회의를 하는데 페드 워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 날짜로 보면 86.8%가 그 전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혹 잭슨홀 미팅하고 나서 이게 6월 26일인데 바뀌었습니다.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86%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7월 26일 회의 때 제가 머리 아픈 이창용 총재라고 썼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지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나 지금 뭐 새마을금고 문제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자영업자 또 유예 종류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재해요. 부동산 PF도 그렇고 아직 뭐가 정리가 완벽히 다들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이창용 총재도 부담을 느끼는데 사실 금리 올리는 것에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조그만 거 막으려다 큰 게 터지면 안 되는데 지금 금리가 사실 금리 차이가 미국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지금 4.5까지 올렸고 5%까지 올렸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다들 4%다 넘어갔거든요. 미국이 5.25고 요번에 올리면 이제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갭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창용 총재가 7월 우리 13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죠? 16일인가? 이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스러운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 같고 인하하면 뭐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금리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은행 채금리 올라가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시장. KB 주간 통계는 여전히 하락으로 떴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그 앱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KB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KB 자료를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했더니 미세하게 0.004 정도 하락입니다. 서울이. 오로지 한국 부동산업만 엄청 펌핑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바쁘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아시니까 그렇지만 바쁘신 분들은 그거 보고서 또 겁나가지고 영끌투처럼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6월 달에 피크인 것 같아요. 여러분. 7월 되면서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는 어떤 변곡점이 확실히 올 것 같다. 9월 달 되기 전이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파구와 강동구는 여전히 지금 힘이 붙어가지고 부동산에 한번 힘이 붙으면 좀 가잖아요. 근데 송파구, 강동구가 딴 데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 붙어가지고 또 언론도 많이 또 비추다 보니까 강세는 유지하는데 지금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횡보 상태가 됐습니다. 노원구는 근데 거래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캐치프레즈 그 처음에 그 슬론에서 보신 것처럼 분양 물량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겹쳐지는 시기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 게 이제 그 청약 결과를 제가 1월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청약홈 들어가서 부동산을 체크해 보니까 부산이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9개 정도가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반 정도가 미분양이 났어요. 반은 완판이나 2순위에 마감이 됐고 광주도 보면 이게 광주 첫 대시장인데 8개 현장 중에 4개 현장이 미분양이에요. 3개 현장은 2순위 마감됐고 1개 현장만 1순위. 나머지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울산은 2개 했는데 다 미분양. 인천은 10개 했는데 과반수 정도가 미분양이고 좋은 자리에 있고 대단지 이런 것들은 또 완판이 됐고 이래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7월 달에 분양을 많이 하니까 그 결과가 시장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입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또 가격도 중요하죠. 여러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 보고서 또 시장 보면 될 것 같고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요번 달 7월 달에 한 달 안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전국 아파트가 39,000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4만 가구 가까운 게 분양을 하고요. 한 주 요번 주만 9,767가구 9개 단지 주간 기준으로 거의 최대입니다. 몇 년 만에. 서울 동대문 청량리 롯데캐슬 761가구, 또 용산의 호반 서밋, 둔촌동의 현대, 경기 평택시 뭐 이런 데 괜찮은 자리들이 물량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분양권 전매하고 그 대출을 풀어준 바람에 무순위 집주까지 한 바람에 가수요는 분명히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2년 뒤에 결정 나겠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순서들이 쭉 있죠. 접수도 있고 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입주 물량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서울 아파트가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제가 6만 7천 개 찍었다는데요. 이번 주 7월 7일 날 금요일 기준으로 6만 8천 개까지 찍었어요. 매물만 전체 총 매물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매매하고 월세하고 전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죠.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게 약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6월 달에는 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좀 늘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상승하고 언론 상승이, 이거 보시면 통계 상승 수치가 제가 부동산원에 그거를 이제 지금 감사원에 낼 걸 쓰고 있는데요.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단체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해서 그 한국 부동산 경제연구소 하나 사회단체 만들었어요. 공식 명칭으로 이런 좀 문제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관계부처에 계속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블로그나 카페 만들면 여러분들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부터 건설사들 밀어내기 분양 가을에 본격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1만 8천 가구, 지방 2만 가구, 서울 힐스테이트 1265, 롯데캐슬 1600, 7월에만 9개 단지. 7월에 분양 계획이 경기도가 1만 채가 넘고요. 서울이 5641채예요. 많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도 5,000개, 광주도 4,000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통계 상승하고 언론 상승 분위기 다 충분히 됐잖아요. 지금 뭐 몇 주째 이런 걸로 띄워놓으니까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안 그러고서야 금리, 금융비용 그렇게 부담하면서 왜 그렇게 분양을 늦췄는지, 그죠? 그런 부분이, 물론 건설사 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제일 낫죠. 그전엔 불안하시니까, 시장이 좀 불안정했으니까, 지금이 최고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레미 그랜덤이라는 분인데요. 좀 유명한 분인데, 이 GM이라는 인베스트 투자먼트 회사 이제 12입니다. 12인데, 한 100조 가까이, 한 700억 달러면 100조인가요? 예전에 뭐 150조 가까이 한 것 같은데 100조 자산관리 탑인데 이 양반이 이걸 다 맞췄습니다. 1980년대 일본 거품, 90년대 후반 닷컴 버품, 2008년 금융위기까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 미국 업계에서는 좀 레전드라고 하죠. 이 양반이 사실 올 연초에 버블이 터진다고 좀 했는데 이분이 좀 그 비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증시 이제 네 번째 슈퍼버블 상태다. 슈퍼버블 붕괴 막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식시장 슈퍼번기의 비율이 70%다. 2000년에 그전에는 80%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줄였어요. 줄였고 2000년에 발생한 위기와 유사한 버블이 붕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AI가 좀 챗GPT하고 좀 붐을 탔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2차 전지 뭐 테슬라하고 다 연결되고 반도체랑 연결되고 이게 약간 붐을 타서 버블 터질 게 약간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기후 리스크 있다고도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조금 뭐 이건 두 번째 치고 하여간 이 AI와 챗GPT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시장의 버블을 약간 지연시켰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소비 감소로 인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면 우리도 불안하다 이 얘기고요. 하반기에 상저하고 형태를 가질 수도 있으나 이번에도 경기가 좀 표현이 과격해요. 꼬꾸라지는 상저하저의 시나리오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현대경제연구원도 진짜 스마트한 박사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조차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월부터 쭉 그죠? 7월에 많고 8월에 많고 9월에 이렇게 800개에서 만 세대가 서울에 입주를 해요. 꽤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현재 6만 7천 개예요. 아파트 매매 매물이. 그러면 재고 물량과 입주 물량 또 분양까지 터지잖아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겹쳐지면 제가 볼 땐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변동성을 체크하고 시장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장이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건이 약간의 부정적인 심리 작용이 됐고 분양이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처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달 전에 조금 변곡점이 100%올 것 같다는 느낌이 99%? 99%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80% 이상은. 왜냐하면 체력이 분명히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볼 때. 분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일부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건설사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가짜 거래 신고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거래면은 저번에 등기 문제처럼 뭔가 좀 완벽하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늘었다면 지금의 상승의 어떤 추세를 제가 조금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암만 좌우를 둘러봐도 이게 그 힘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뭐 제가 보는 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끔가다 제 의견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지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여간 추가 조정이 거의 99% 100% 가까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이번 주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요. 여러분 또 습도 막 뜨겁고 그런데 불쾌지수 올라가잖아요. 그거 좀 마음 여유롭게 서로 배려하면 또 좋은 한 주, 이 뜨거운 여름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 때 또 바로 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 새마을금고 얘기 누가 물어보셨는데요. 새마을금고가 1달러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새마을금고를 뭐 정부가 보증한다.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그 30몇 조에 그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차입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새마을금고법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한도는 5천까지예요. 자기네 법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예금보호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총액을 따져보면 그냥 5%밖에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지점별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30% 넘게가요. 유동성 비율이 안 좋습니다. 100%가 돼야 3개월 정도의 수시 입출금, 예금 이걸 할 수 있는 유동성이 100%가 돼야 비교적 기본인데 100%가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만 고객들이 찾아가면 그냥 뱅크런이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만약에 현장에 PF를 많이 한 현장들이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남양주 거를 호평인가 그 여기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예금을 하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 조치는 신속하게 한 건 다행인데 금융위원장이 그 뭐 책임질 수 없거든요.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뱉은 거예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뭐 이렇게 얘기 나가야지. 아니면 이건 되죠. 재정정책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일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이런 부분이 좀 엉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암만 안심시킨다고 해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 분들은 지점에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점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요즘 또 공시도 예전에는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면 직접 그 부천 지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부동산 현장들을 이렇게 좀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이든 뭐든 상가든 아파트든 현장 가서 상황을 보세요.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지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대출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그 액수가 너무 많을 때는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그 대부분은 또 70% 이상 70% 정도는 또 안정적이니까 그거부터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뭐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지점이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지점이 망한다고 해서 만약 3억이 있는데 5천은 되지만 그 나머지 2억 5천에 100%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 가시기 바라고 거기다 근데 관계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구독자분 말씀 드릴 때 관계가 이제 직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말씀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해할 수도 있고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화살이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점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